지난 시간에 이제 냉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냉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됐어. 광복이 되고 나서 냉전의 산물로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되었고 그 분단된 과정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 광복된 그 당시 상황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이 됐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뭔가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100% 우리만의 힘으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연합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수적으로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온전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적은 거지, 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광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광복. 우리는 어떻게 해서 광복을 이뤘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광복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독립을 시켜주겠어? 독립을 원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연합국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서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예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사실상 독립운동을 한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 냉정하게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우리가 해외에서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어디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같은 데를 폭발을 시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져요? 아니요.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해외에 우리가 무장 독립 부대도 만들어요. 근데 그 무장 독립 부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크지 않은 부대가 일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주의 열강 중에서도 되게 큰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던 나라잖아. 근데 그런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보장도 적단 말이죠. 예, 매우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행동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대.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깨지냐. 그지?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계란이 바위를 쳤다는 흔적은 남는다. 그럴 거 아니야? 깨지면 계란이 쫙 퍼지면서 바위에 묻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굳으면 또 노랗게 아니면 하얗게 변질될 것이고, 계속해서 던지면은 그만큼 바위의 색깔이 변하겠지. 그러지? 이게 계속 던졌다는 흔적은 남길 수 있지 않냐. 즉 그거예요.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뭐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더불어 우리 민족들한테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포기하려고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독립 못해. 우리 이제 일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우리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그렇게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연합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의지를 인정을 하고,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포츠담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것을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 지금 중국과 미국, 영국의 수상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맨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카이로 회담을 치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리는데 포츠담 회담에서는 다 바뀌어요. 이 구성원들이 바뀌긴 하는데 영국 수상도 선거에서 져가지고 애틀리로 바뀌었고 미국 대통령은 루즈벨트가 지병으로 죽어요. 일찍 지병으로 죽어가지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참석을 하고 소련의 우두머리였던 이제 스탈린이 이때 이 포츠담 회담에 참여를 하는데 근데 이 포츠담 회담 중에 원래 이 회담하고 별개로 포츠담 회담 중에 회담과는 별개로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포츠담 선언을 합니다. 선언. 그래서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고 일본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강요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연합국이 전쟁에서 일본에게 승리를 하면서 일제가 항복을 했으니까 한국은 이제 독립이 되는 거야. 이 두 선언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민족이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런 독립운동 단체가 직접적으로 한국이 독립되는데 영향을 끼친 게 적단 말이야. 지분이 적단 말이지. 그래서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결정이 우리의 진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의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독립정부를 꾸리는지 아니면은 뭐 나눠서 군정이 실시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이라고 해서 마냥 우리가 그냥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다, 빛을 얻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정치 공학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지. 외교와 더불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국내에서는 그러지는 또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루어낸 독립이야? 이 어렵게 이루어낸 독립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게 되는데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합니다. 광복이 이루어진 당일 8월 15일 날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이미 알고 있었겠지. 항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 전부터 항복할 거라는 걸 이미 다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항복을 하면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 탈출하려고 하는 일본인들에게 가만히 있겠냐? 그동안 침략을 당했고 침탈을 당해왔는데 이거를 참고 그냥 보내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 당일날 조선 총독부가 당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여운형을 불러요. 여운형을 이렇게 불러서 회담을 요청을 해요. 여운형도 왜 부르지?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야.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항복할 거다. 항복할 건데 만약에 자기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조선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치안이 매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나서서 치안 유지를 해달라. 그럼 우리 조용히 그냥 물러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게 치안 유지하면서 일본 애들은 이제 내보내고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제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행정권 이양을 교섭을 하게 되고 정치 활동을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여운형은 안재홍 당시 이제 우익 중도 측에 속했던 안재홍과 함께 이제 좌우 합작으로 해서 좌익과 우익을 합작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좌익과 우익을 잘 구분 못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좌익은 공산주의 쪽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우익은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좌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좌우가 합작해서 건국을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강령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다가 이제 지부도 설치해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치안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질서 유지를 하는데 큰 노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정말 다행인데 이제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미국 소련이 이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조선 총독부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러면 이 조선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은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상을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행정권을 이양한 것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하고. 더군다나 그 중에서 이 좌익 세력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남쪽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서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단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수립을 한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나간 거죠. 좌익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우익 세력들도 맞춰서 이제 우리도 그럼 안 한다 해가지고 우익도 이제 해체하게 돼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죠. 방금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돼요. 각각 들어오게 되면서 일제가 이제 항복을 하기 직전에, 사실은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에 소련군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북한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오니까 미국이 소련에게 제안을 합니다. 북이 38도선, 그러니까 한반도를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38도선으로 쫙 잘라, 위도상으로 딱 잘라요. 잘라서 북쪽은 소련 니네가, 남쪽은 우리 미국이 이렇게 나눠서 일단 점령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소련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소련이 먼저 이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근다고 해서 우리가 막 38도선 나눴다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게 막 철조망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나눈 건 아니에요. 지금 그어져 있는 선은 38선이 아니지. 지금 그어져 있는 선은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그러니까 38선은 말 그대로 그냥 지도상으로 위도선 북이 38 해가지고 그냥 선만 쭉 그어놓은 거야. 실질적인 선은 없어. 그냥 지도상으로만 그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편말만 해놓은 거야. 편말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다가 편말 하나 세워놓고, 이쪽은 남한, 저쪽은 북한, 이렇게 그냥 구분만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넘어오면 이제 남쪽입니다. 이렇게 안내만 하는 거지. 지금 이 가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 이 가족들이 현재 상황 넘어가죠. 어디서 어디로? 방향을 봐봐. 여기가 남한이고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미군이 서서 이제 있는 거고, 미군이 서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겠지.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랬다는 것이지. 어쨌든 38도선의 경계로 해서 미국과 소련으로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저 편말도 남한 쪽은 영어로 써 있고 북한 쪽은 소련말로 써 있어요. 러시아말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있어요. 우리 235쪽에 보면은 있어요. 사진. 여기 화면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에 있는 사진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면 군정 내용은 어땠느냐? 군정 내용. 이제 미국 군정하고 소련 군정이 조금 달라요. 미군정은 직접 통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애들이 조선의 한반도의 상황을 잘 알고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그래놓고는 직접 통치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질서는 유지해야 되니까 옛날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했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통치를 한 거예요. 미군정에서.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행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무래도 미군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더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조선인들 중에서 행정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뽑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겠어? 옛날에 일제에 협력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던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제 강점기 하에서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못 받아요. 다 초등교육이나 실업교육 같은 걸 받거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일제에 부역하거나 좀 그런데 협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군이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자꾸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 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이었다가 친미로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조직했던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이나 충칭에 조직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이런 단체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미국 군정이 직접 통치를 하는 걸로. 반면에 북한에서는 소련 군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소련 애들은 직접 통치하지 않았어요. 간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이게 이양을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에 이제 북한 내에 있는 민족주의 세력들, 자유주의 세력들을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 세력을 이렇게 소련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제 북한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 독립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북쪽 지역에다가 이제 잘하면 남쪽 지역까지 확대를 지어서. 소련은 이런 식으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좀 다르죠. 자, 그러면 북한 지역에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섰어. 공산주의 세력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쪽 지역에서도 자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또 북한 지역에서는 친일 관료들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자들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북쪽에 있다가 다 도망쳐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자기들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족이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동을 못하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사가 중심이 된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그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하는 이제 이런 집단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슬슬 해외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민족 정치인들이 이제 귀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서 귀국을 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 김구 선생 같은 분들도 귀국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좀 뭐랄까 막아요. 왜 막냐면 지금 미국은 남한을 직접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한테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 지도자들이 귀국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입국하는 것은 불허한다. 하지만 개인 김구로서 입국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환영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환영 행사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개인으로서 그냥 귀국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영 행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입국하십니다. 다들.
그래서 이 민족 정치인들은 귀국을 하고 나서 일단 귀국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귀국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독립국가를 건설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우리만의 정부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미국 군정 아래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정은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해요. 삼상회의라고 하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모스크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건 뭐였냐면 한국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한다. 일단 임시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고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민족 또는 그 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면 이제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 그리고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선진국들이 통치 권한을 좀 대행하는 이제 그런 체제예요. 그런 체제를 신탁 통치라고 하는데 최대 5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38도선 이북 지역은 소련하고 중국이 맡아서 하고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맡아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의 반응이었어요. 국내에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좌익과 우익이 사뭇 달랐다. 우익은 김구와 이승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제 반탁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신탁 통치하느냐? 우리도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단체를 수립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넘게 운영해왔다. 우리도 정부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은 매국이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 친일 세력들은 이 반탁 운동에 가담을 해요. 우리 자기들이 살아남을 길은 이거밖에 없다. 왜 그랬겠지? 애국자로 변모하기 위해서. 좌익 세력들은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처음엔 반대했다가 가만히 그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잘하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는 참탁으로 바꿔요.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이제 지지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소련의 입김이 많이 적용됐을 거예요. 이 결정에도. 어쨌든 이렇게 우익과 좌익이 나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탁 통치를 두고 싸우니까 이제 남북이 서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지. 이제 이거를 봉합하기에는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의하게 되었고 이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가지고 민족이 분열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수립에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36쪽에. 그래서 자료 1번은 신탁 통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선언문. 자료 2번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전국대회 사진이고요. 자료 3번과 4번은 이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를 지지하는
이런 내용의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신탁통치를 반대했고 찬성했는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통일정부 수립운동 247쪽,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